그럼 이제 12페이지에 4번의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여기에서 법원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아까 사법부를 이야기하는 그런 법원이 아니고요. 원자가 원리할 때의 원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행정법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바로 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법은 행정법이라고 하는 행정법 제1조, 제2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양한 범위에서 행정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어디에서 행정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파트가 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성문법에서 행정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불문법에서도 행정법을 찾을 수가 있대요. 즉 성문법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행정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불문법에서도 국가와 국민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행정법이라고 혹시 부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성문법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명령이 있고요.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규정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행정법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효력은 가장 우위에 있고 가장 밑에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국가와 국가기관의 약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WTO에서 막 정한 뭐 약속, 뭐 한미 FTA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약이라고 부르는 건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조약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조약에서도 분명히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논의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많이 부과하겠대요.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낮추겠대요. 이거 분명히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런 조약들은 충분히 성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약도 문서이기 때문에. 그럼 조약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헌법 몇 조냐면은 헌법 제60조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동의를 받냐? 국회의 동의를 받으래요. 다시 말해서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국민의 재정 부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으래요. 근데 밀접한 연관이 없으면 국회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동의를 안 받는데요. 자, 그러면은 동의를 받았을 때는 이 조약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은 법률의 효력이 있대요. 즉, 이 조약에 위반되는 명령, 조례, 규칙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가로 4번에 동그라미 6번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이거 보이시나요? 이 판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 판례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조약에서 농산물 같은 거 해외에서 가지고 왔을 때 그 농산물도 국내 농산물이랑 똑같이 대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법이었었거든요. 조약이었어요. 근데 조례에서요. 지방자치단체, 이게 전북에서 만든 조례였었는데 전북 조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우대하겠다. 다른 농산물보다 외국에서 온 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은 우대해가지고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만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랑 그냥 조례랑 맞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더 위에 있다고요? 요게 더 위에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날라갔을까 안 날라갔을까?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조례는 요 조약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날라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렇지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동의를 안 받는 경우에는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은 명령의 효력이 생긴대요. 뭐 어쨌든 이게 법률이든지 명령이든지 조례보다는 위에 있다라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조약은 역시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문법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볼게요. 근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이 될 때 국회의원들의 별다른 입법 절차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다수설은요 필요하지 않대요. 즉 조약과 일반 법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원리가 같다. 그것을 일원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조약과 다른 법은 일원설, 원리가 같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별다른 입법 조치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1, 2번을 읽어보시겠고 동그라미 3번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있어 별도의 절차나 형식 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로 조약 자체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효력을 미친다는 뜻인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일원설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올 때 별다른 거 없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가로치고 헌법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헌법 조문에서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조문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볼게요. 조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법률과 명령의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OX? X예요. 왜? 명령의 효력을 갖는 것도 있잖아. 그럼 조약은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OX? X예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약은 국내 법과의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볼게요. 국제법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X, X.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뜻인 겁니다. 왜? 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 조문이기 때문에 그 워딩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은 제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문법원 또 굉장히 중요한데 불문법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습법은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관행이 필요해요. 즉 일정 기간 동안 습관되어 온 형태가 필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내온 습관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습관이 법적인 확신을 가져야 된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3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 3월 7일 날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맞는데 5년 동안이나 6년 동안이나 세금을 안 걷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5년 정도 6년 정도 세금을 안 걷고 있던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2018년 3월 7일 날 갑자기 세금 부과 이것을 줄여서 과세 처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세 처분을 한 거예요. 너 이때까지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세금 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은, 자, 이거 분명히 3월 7일 날, 2013년도 3월 7일 날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세금을 한 번도 안 걷었어요. 즉, 관행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생기고요.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 세금 거둘 수 있는 상황 맞지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금을 안 걷어온 곳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면 세금을 안 걷겠구나라고 하면서 법적 확신이 생겼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세금을 안 낸 것은 그게 곧 법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과거부터 있었던 거 행했던 거 세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게 좋은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습법도 국민한테 지키는 게 유리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추후에 소급, 이런 것을 소급이라고 표현해요. 소급이라고 하는 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소급이라고 하거든요. 소급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관습법이 형성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가능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금 내, 앞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내,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과거의 관습법을 위반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행위는 왜 가능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습법은요,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 법에 따라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건 괜찮겠지만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괴롭힐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바로 관습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습법의 요건은 두 가지. 하나는 관행, 하나는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과연 이 관습법을 국가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성립하는 것이 바로 관습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겠고, 관행 반복과 법적 확신에, 그 다음에 법적 승인 불효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밑줄만 좀 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보충적 효력이래요. 다시 말해서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라는 뜻이에요. 최후. 다시 말해서 성문법이 없을 때 활용되는 것이지 성문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활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관습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민중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관습법을 민중관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이요, 하천에서 물을 끌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허락받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물 같은 거 함부로 막 끌어가게 되면은 자연 생태계 파괴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받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A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는 50년 동안 하천의 물을 계속 끌어왔대요. 관행이 성립됐대요. 그리고 한 번도 나한테 허가받으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허가 안 받는 게 곧 법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법적 확신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50년간 이 사람은 물을 끌어왔었잖아요. 그것을 유수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계 유수권, 관계 사용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관계 유수권이라고 하는 것, 관계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50년간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허가받고 가져가 라고 하는 건 돼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안 했었던 거, 50년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관습법은 소급해서 적용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민중관습법을 보게 되면은 하천 이용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유수 이용권 보이시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관계 용수권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모두 관습법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입어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요. 그래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도 원래는 허가 받고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허가 안 받고 50년간 계속 잡아왔대요. 그럼 너 왜 50년간 이때까지 그냥 물고기 잡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농지 소유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공유하천에, 공유하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천에서 보를 설치하여 그 연안의 논에 관계가 물을 끌어온다는 뜻인 거예요.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왔었고, 원고도 그 논 중 일부를 경작하면서 위 보로부터 물을 끌어왔다는 뜻인 거예요. 인수하여 왔다라고 하면은 공유하천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률 시행 이전부터, 즉 성문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원고가 이 보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뚜렷하므로 하천법에 관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받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행정선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선례법은요, 자, 민중관습법은요, 민중들에 의해 가지고 관행이 형성된 거잖아요. 행정선례법은요, 행정부에 의해 가지고 성립된 것을 행정선례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금 걷었었던 예예요. 2013년도 3월 7일 날 세금 거둘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 3월 7일까지 세금을 한 번도 안 걷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안 냈었던 세금 내라고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행정부가 관행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세금을 안 걷는 관행을 만들어줬고, 세금을 안 걷네? 사람들이 세금 안 걷는 게 법이구나 확신했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부에 의해 가지고도 관행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관습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중관습법, 하나는 행정관습법이 있는데, 이 행정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이기 때문에 법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렇지만 이 행정관습법을 인정해주자, 즉 법에 없지만 법이라고 쳐주자라고 하는 법 조문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세기본법 제18조랑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국세기본법 제18조만 볼게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이것이 바로 법적 확신이 생겼다는 뜻인 거예요. 관행과 법적 확신이 생긴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다시 말해서 관습법으로 판단을 하며, 새로운 해석 또는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이라다가 체크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미쳐가지고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한다, 소급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 한 가지 봤습니다. 관습법 한 가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판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판례법이요.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례를 하게 나오게 되면은 문서가 나오겠죠. 그 판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사실관계를 정해놓은 막 종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과연 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거는 법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 쭉 늘어놓고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판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문이 과연 불문법이 될 수 있을지, 제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건 아니지만 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잖아요.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줄여서 영미법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성문법이 별로 없어요. 거기 땅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을 적용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판례에 의해 가지고 많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영국과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법은 성문법이 발달한 국가가 아니라 판례법이 많이 발달한 국가예요. 그래서 판례가 곧
법이 된대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미국에서 흉악범 살인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피고인한테 이렇게 신고합니다. 징역 5,000년.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징역 5,000년 살 수 없잖아요.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사람이 5,000년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성문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문법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뭐 10년 이상에서 뭐 20년 이하의 징역을 한다. 뭐 이런 사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판사 마음대로 한다는 뜻인 거예요. 즉 판사가 그냥 이 사건은 징역 5,000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법이 된대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A가 B를 폭행했대요. 그래서 A가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했대요. C가 B를 폭행했대요. 비슷하게 때린 거예요. 그럼 C는 뭐 될까? 사형이에요. 왜? 여기에서 나온 판례가 이 사건을 구속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영국과 미국에서는 판례가 곧 법이다, 법이 아니다? 법이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판례법보다 성문법이 발달한 국가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조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한번 볼게요. A가요, B를 폭행했대요. 1심에서 A가 유죄 나왔습니다. 2심에서요, A가 유죄 나왔습니다. 3심에서요, A가 무죄 나왔대요. 그럼 A는 풀려날까, 안 풀려날까? 풀려나겠죠. 1심, 2심에도 불구하고 3심 때문에 A는 풀려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판례는요, 요 사건에서는 구속을 한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해 사건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도요, B를 A랑 똑같은 방법에 의해 가지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1심에서 C는 무죄가 될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판례가 효력을 갖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즉, 미국과 영국에서는 무죄 나왔다라고 하면 C도 무죄가 나온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판례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는 구속력을 갖는다. 이게 구속력을 안 갖게 되면은 이 3심 내린 의미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는 의미를 갖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영향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건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이렇게는 표현합니다.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적인 구속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구속력, 즉 사실상 참고는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안 갖는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이번에 판례법을 보시게 되면은 영미법계의 경우에 보이시죠? 그래서 선례, 미리 내린 판례의 기속성, 즉 구속력을 갖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급 법원의 판결은 밑줄 그을게요.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판례법과 관련된 기본 판례요. 사실상 구속력은 있다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즉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지만 판례가 사안이 밑줄 그을게요. 서로 다른 사안, 다른 사안에다가 밑줄 그어주겠고요. 서로 다른 사안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은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 노란색 사건에 하나요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고,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의 해석할 때의 기준만 제공할 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라고 하지 무죄이든 유죄이든 아무거나 판결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판례법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성문법과 불문법에서 행정에 대한 사건을 찾을 수가 있다. 성문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 동의를 안 받게 되는 경우에는 명령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이 생겨가지고 성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한테 후에 관습법을 위배해가지고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 판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에 대한 구속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판례법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1심, 2심, 3심 당해 사건에서는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만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상의 구속력 정도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구속력, 즉 법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대요. 그래서 유죄라고 판결 내리든 무죄라고 판결 내리든 그것을 뭔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마지막으로 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반가로 3번에 조리,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에 맞게끔 돌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까? 상식에 맞게끔 돌아가는 게 정말 좋은 세상이겠죠. 근데 상식에 맞게끔 법도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상식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상식과 가장 관련 있는 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헌법이에요. 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인간은 자유롭다, 평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조문에서 몇 가지 원칙들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을 조리라고 부르고 그 조리의 다른 이름은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행정법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조리에 위반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뜻인 거예요. 즉 조리는 헌법에서 추출한 원리들이거든요. 즉 성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에서 따온 원리들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도 분명히 법 중에 하나로서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헌법에서 따온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아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같은 거 못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조리는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리에 위반되는 행동, 사람, 정당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조리는 무엇이 있냐면은 일단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목차부터 볼게요. 양가로 1번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것을 줄여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22페이지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목차가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원칙들은 어디에서 끌어왔다? 헌법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첫 번째로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원칙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지 마라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적당히 하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요. 경찰관이요. 도둑을 잡을 때 도둑이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이잖아. 그럼 걔를 체포를 해야겠지. 체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얘를 생포할 수도 있어요. 생포할 수도 있는데 막 헤드샷 쏘는 거야. 이런 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잡범을 잡는데 대포 쏠 필요는 없지 않느냐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1대 2는 2대 x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이런 것을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은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즉 1에 어울리는 것은 2이기 때문에 2에 어울리는 것은 이미 4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6 같은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을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비례 원칙은 다음 페이지 6번 판례 보실래요? 맨 위에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등유가 섞인 유사 휘발유를 판매했대요. 이거 분명히 불법적인 상황인 거예요. 뭔가 섞어서 기름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것을 판매한 짓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대요. 넘겨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수인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위법한 물건을 팔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 양도인이 그렇게 넘겼기 때문에. 근데 양수인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대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얘한테 영업정지 두 번째 줄에 6개월이라고 하는 사업정지를 처했대요. 이게 법에서요 맥시멈 기간, 최장 기간으로 정해져 있던 거거든요. 과도할까 과도하지 않을까? 과도하다는 뜻인 거예요. 비례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비례 원칙은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것을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데 비례 원칙은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3가지 요건을 따져야 된대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적합성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에 적합성의 원칙 보이시죠? 즉 수단과 목적의 수단이 목적에 적합해야 된대요. 이 사람을 체포하는데 수단 자체가 적합해야 된대요. 두 번째,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은 필요한 만큼만 하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거의 다른 이름은 최소 침해의 원칙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세 번째, 상당성의 원칙. 자, 경찰이 범인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겠죠. 왜? 질서가 유지되는 공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범인은 체포되면서 분명히 다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상당성의 원칙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을 같이 비교해 보자는 뜻인 거예요. 비교해 가지고 공익이 우월할 때 행동이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법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 16조에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개수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법 규정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거 명령은 건축물을 때려 부수라는 이야기고요. 개수 명령은 건축물을 고치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법조문이 있고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뭔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 재량 규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철거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없죠. 그래서 기속 규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규정을 재량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선택 규정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다. 이것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런 거 선택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그냥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결정 재량 규정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규정을 선택 재량 규정이다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바는 이런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위법한 건축물을 증축을 한 거예요. 위법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규제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겠죠. 그래서 행정부가요. 국민한테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법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률 우위도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맞춰가지고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얘한테 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철거 명령이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 내용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적합성의 원칙. 즉, 적합성은 공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철거 명령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따지겠다는 뜻인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위협한 건축물을 증축했잖아요. 증축한 거에 대해서 철거 명령하게 되면은 건축물 없애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는데 분명히 적합한 수단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적합성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한테 과연 이것이 최소 침해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필요성의 원칙을 따져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개수 명령도 가능하잖아요. 개수 명령도 가능한데 철거 명령을 한 거야. 이건 최소한의 침해예요? 최대한의 침해예요? 최대한의 침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침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성의 원칙이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6번 판례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볼게요. 얘한테 개수 명령을 한 겁니다. 개수 명령은 건축물을 고치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인 건데 첫 번째, 개수 명령도 분명히 공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에요. 맞겠죠?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일단 필요성의 원칙 따져보니까 철거 명령과 개수 명령 중에서 최소 침해는 개수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의 원칙도 충족시켰습니다. 세 번째, 상당성의 원칙을 따져보는 거예요. 상당성의 원칙은 이 건축물을 적법하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겠죠. 도시의 미관이 좋아진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공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수 명령을 하면서 국민은 이 건물을 고치기 위해서 개인적인 돈 같은 거, 사비 같은 거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이 침해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익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인 거예요. 즉,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네요. 첫 번째, 적합성 충족,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세 가지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례 원칙은 총 세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적합성의 원칙, 상당, 필요성의 원칙, 상의 상, 적필상 이렇게 외우고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위반되게 되면은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해야지 비례 원칙이 위반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 가지라도 위반되게 되면은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무인도에 살아요. 혼자 살고 있거든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위법하게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얘도 단속은 해야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보니까 개수 명령이 적합해요. 적합하니까 이거 오케이예요. 필요성의 원칙 보니까 최소 침해네. 오케이예요. 상당성의 원칙을 보니까 이것을 고친다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익이 좀 사익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성의 원칙 충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개수 명령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익과 사익 간의 관계까지 조율을 하는 것을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익을, 공익과 사익의 이익을 무게를 달아본다라고 해서 무게 달아보는 것을 형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잠깐 또 보시게 되면은 반가로 3번의 근거 보이시죠? 헌법 제37조 제2항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지고 왔대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비례 원칙과 관련된 기본적인 판례 보이시나요? 보시게 되면은 1번 판례만 볼게요.
자동차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에게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더욱 음주운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생계로서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판례를 제외하고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판례까지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8번 판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이라고 하는 법에서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냐면은 검사라든가 판사가 공직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영업지에 제한을 좀 뒀었어요. 어떤 위치에서는 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뒀었거든요. 근데 이 법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비례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법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법 제10조 2항이라고 하는 것도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았었던 사안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타이틀에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변호사 개업지 제한 규정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살펴볼게요.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우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등의 원칙이거든요. 평등의 원칙은 늘 평등하게 대우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자라고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각장애인이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해요. 시각장애인한테는 시간을 조금 더 넓게 많이 주는 거 이거 평등에 위반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 글자 보는 거 힘들기 때문에 점자에 의존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는 똑같이 봐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라는 뜻인 거겠지.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정상인은 정상인끼리,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라고 판단을 하면서 판단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인 건데 평등의 원칙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식품위생법 제16조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대요. 뭔가 요건 충족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뭐 주차장, 이것은 소음병, 뭐 이것은 뭐 소방시설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의 요건을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친구가요. 동작구청장한테 지금은 이것을 그냥 행정부라고 부를게요. 행정부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음식점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요건 충족시켜 왔습니다. 허가 좀 내주세요.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B도요. 똑같이 A랑 요 요건을 충족시켜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C도요. 똑같이 이 요건을 충족시켜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D도요. 똑같이 이 요건을 충족시켜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내줘야 될까 안 내줘야 될까? 내줘야 되는 것이겠죠. 왜? A한테도 똑같은 상황인데 허가 내줬어요. B한테도 똑같은 상황인데 허가 내줬어요. C한테도 똑같은 상황인데 허가 내줬습니다. D한테 안 내주게 되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되는 거.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라며. 근데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게 안 내주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가 내줘야 된다 안 내줘야 된다? 내줘야 된다고요. 이게 평등의 원칙의
맞는 것일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법에서요. 이 요건 외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건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구하고 있었대요. 근데 A가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서 신청했습니다. 허가 내줬어요. 이거 위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죠. 왜?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허가 내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위법한 거예요. B도요. 똑같이 이 요건을 충족시켰거든요. 허가 내줬습니다. 이거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죠. 왜? 이 요건을 못 지켰는데 허가를 내줬으니까. C도요. 똑같이 이 요건을 충족시켰는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도 위법이죠. 그럼 D가 이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아니래요. 즉,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제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인 상황을 적법화시킬 수 있는 것이 평등의 원칙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다가 밑에다가 전제라고 쓰세요. 적법한 행위일 것. 전제에다가 적법한 행위일 것이라고 좀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적법한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D한테 D가 이렇게 평등의 원칙에 맞게끔 나한테도 허가 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제 요건은 적법할 것이라고 좀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만 보게 되면은 1번 판례를 해야 되는데 이제 4명이 그 당직 근무를 쓰다가 화투놀이를 했대요. 이거 근무 시간에 뭔가 이상한 짓 한 거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징계가 내려졌거든요. 징계가 내려졌는데 3명한테는요 견책이라고 하는 걸 했대요.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성문 쓴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한 명한테만 파면해버렸대요. 파면. 잘라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아예 잘라버렸대요. 이거 위법하다는 뜻인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나한테만 파면하고 3명한테는 그냥 반성문 쓰게 했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뜻이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 원칙도 위반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 화투 쳤다고 파면시키는 것은 좀 과도하거든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된 케이스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 판례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번 판례에서 두 번째 줄에 교환직렬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다가만 좀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은요, 그 정년 퇴직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교환직렬에 갖고 있는 사람, 전화 교환직렬 해주는 사람이요. 교환해주는 사람만 연령이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연령이 예컨대 65세에 정년 퇴직 규정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60세로 규정을 한 거냐라고 해서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왜? 교환직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좀 잘 들려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는데 나이가 좀 먹기 시작하면서 귀도 좀 안 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차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 판례와 2번 판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6번 판례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7번 판례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대표 판례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말, 자기구속의 법리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건 나중에 행정규칙 파트 편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댈 부분은 아니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19페이지 보이시나요? 신뢰보호의 원칙 한번 살펴볼게요. 신뢰보호의 원칙은요, 이렇게 행정부가 국민한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음식점 영업 요 요건만 챙겨오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허가 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은 신뢰를 하겠죠. 맞아. 공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충분히 신뢰를 가질만 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신뢰를 가질 때의 전제 요건은 뭐냐면요. 얘가 뭔가 얘한테 사기쳐가지고 이 말을 얻어냈거나 협박해가지고 이 말을 얻어냈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귀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가 국민한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협박해서 이 말을 얻어내거나 혹은 사기쳐가지고 이 말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를 뭐라고 하냐면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렇게 표현해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신뢰는 보호할 만 하겠죠. 사기도 안 쳤고 협박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말을 믿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국민은 좋아해요. 아, 드디어 내가 음식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하느냐? 예컨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동작구에서 저기서 딱 이 영업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사를, 내가 꿈에 그리던 음식점을 할 수 있겠네.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특정한 행위를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행위를 했어요. 즉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 상황에서 행정청이 어느 날 미안하다. 내가 공적인 견해 표명했었던 거 못 들어줄 것 같아 라고 해서 추후에 공적 견해 표명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추후에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후행 조치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것을 선행 조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요약할게요. 첫 번째, 행정부가요. 국민한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는데 이 견해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은 순수하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것을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렇게 평가한대요. 그럼 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믿고서 국민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특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후에 이 선행 조치와 반대되는 후행 조치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행 조치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면은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즉, 내 신뢰 보호를 해줘라. 그래서 너 이거 하면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자, 이 상황에서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 준대요. 즉,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로 해가지고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제3자 혹은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면은 안 된대요. 이런 상황에서요,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얘의 신뢰를 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제3자나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안 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이 백종원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백종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가지고 음식점을 내주잖아요. 그럼 주변 상권이 다 망해버린대. 이 사람이 독점해버리게 된대요. 그러면은 주변 제3자라든가 공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져버리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음식점 영업을 하게 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면은 안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행위라고 쓴 거예요. 이 행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넓게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넓게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 너도 이 얘기했고 저도 이 얘기했고 다 신뢰보호를 발생시키게 되면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그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밑줄 그을게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배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거기까지 밑줄 좀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얘 조직에 국한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라고 판단하냐?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대요. 즉, 외모만 갖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비록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언동을 하게 된 계기, 내용 같은 것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얘도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국민한테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떠한 명령 같은 거에 행위에만 국한되는 걸까? 넓게 보는 게 좋은 걸까? 넓게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공적 견해 표명, 저런 말도 공적 견해 표명, 저런 말도 공적 견해 표명이네 라고 보는 것이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공적 견해 표명도 넓게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은 선행조치,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적 견해 표명은 두 번째 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언동을 표현한대요. 묵시적과 소극적이 같은 말이고요. 명시적과 적극적이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업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언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안 걷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소극적인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신뢰보호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바로 관습법이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을 통해서 성립하는데 넓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넓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보호가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며, 이해되시겠습니까? 거기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처리 보이시죠?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대라든가 회사 그만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청의 선행조치만을 믿는 것만은 부족하고 선행조치를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다시 말해서 후행조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선행조치와 반대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적용은 읽지 마세요. 적용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은 볼 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한계 보이시죠? 한계를 보시게 되면은 21페이지 맨 밑에 7번에 한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3자와 공익의 이익과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형량이라고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국민과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도 형량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여러분 형량한다는 뜻은요. 저울에 놓는 것을 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형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높게 평가해야 될까? 동등하게 평가해야 될까? 동등하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위에 두고 평가하든가 이것을 우위에 두고 평가하든가 그런 시작부터가 잘못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자리에서 평가한다라고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요.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을게요. 이익 형량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판단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관련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후행조치가 선행조치에 반대된다는 뜻인 거예요.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을 인하여 있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공익이 개인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대요. 즉 공익이 더 강하다는 뜻인 거예요.
백종원이 들어와가지고 주변 상권 다 망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상권은 지켜야 되는 것이 공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음식점 신청을 불허가한 것을 위법하다라고 할 수 없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형량을 한 결과 공익이 앞선 경우에는 공익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네, 관련 문제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관련 문제를 보시는데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는데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고 4번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번과 3번만 좀 검토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좀 살펴볼 건데 결부라고 하는 것이 연관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당결부는 부당하게 연관시키는 것을 부당결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부에서요, 국민한테요,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노량 대방동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점 허가를 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대방동에서 음식점 허가 내줄게. 근데 너가 음식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로를 다 막아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될까 안 될까? 괜찮아요. 왜?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길을 막아버리잖아. 길을 막기 때문에 얘가 길을 하나 파가지고 나한테 길을 하나 주는 거예요. 괜찮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 음식점 허가 내줄게. 근데 너 알고 보니까 대전에 땅 되게 많더라. 대전에 땅 100평만 나한테 내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음식점 허가 같은 거요. 이와 같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데다가 밑줄 그어주시길 바라겠고, 네,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요건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없고요. 적용 영역은 지금 보실 필요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실 판례는요. 3번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이 3번 판례에서 그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인천시장이 갑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가 원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원인으로 그 밑줄 그을게요.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기에다가만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에도 밑줄을 그으세요. 기부채납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부채납 같은 거 하는 것은 두 번째 줄 끝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거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부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부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그냥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 조건 다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부관 같은 거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부당결부 금지에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박스가 보이실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운전면허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훌륭하십니다. 그 운전면허 있잖아요. 운전면허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안 딴다고 해도 그게 뭐 잘못도 아닌데 어쨌든 원동기 면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동기 면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짜장면 배달 같은 거 할 때 본 적 있으시죠? 그 오토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기량이요 125cc 미만이래요. 이 배기량에 따라 가지고 차의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125cc는 미미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 짜장면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가 막 고속도로를 막 달리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미하게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당연히 운전면허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동기 면허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일종 보통 면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라고 하는 것은요.
스틱으로 된 차,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 운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종 보통이 있으면은 원동기 면허도 따라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일종 보통 면허고 있고 일종 대형 면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 대형 면허는 버스 운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종이라고 하는 뜻이 스틱으로 운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면허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 당연히 다 가능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일종 보통 운전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의 면허를 취소해야 되겠지. 취소해야 되는데 이거 모두 연관되어 있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취소하면서 요거 취소하고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는 뜻인 겁니다. 왜?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면허도 있거든요. 이종 소형 면허요. 이종 소형 면허는요. 125cc 이상 되는 오토바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좋은 오토바이들은 막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막 할리 데이비슨인가라고 하면서 막 되게 막 이상한 오토바이 큰 거 있죠. 막 그런 것도 여기 해당될 것이겠고 좋은 오토바이 여기 막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 같은 거,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특수 면허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특수 면허 이종 소형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취소하면서 이거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이거 취소하면서 이런 거 취소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거 걸렸어요. 이거 취소하면서 이거 취소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표 볼게요. 1번. 이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일종 대형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 결부로서 위법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 택시 운전, 특수 면허와 제1종 면허, 보통 면허 모두 취소. 위법하지 않다. 그건 좀 체크를, 택시 운전은 2번은 체크시고요. 3번 볼게요. 승합차 운전, 일종 보통 면허와 운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일종 보통 면허와 그 다음에 원동기 같이 하는 거. 이거 취소, 위법하지 않대요. 이해되시겠죠? 4번이요. 승합차 운전, 일종 보통 면허와 대형 면허 못 취소, 위법하지 않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연관이 2번 판례는 빼세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관련 기출문제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하고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